이보다 앞서 철원에서 그런대로 부자 소리를 들으며 살던 오진호는 토지개혁으로 일정 이상의 농지는 다 빼앗긴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접했다. 자신은 30이 넘도록 직접 소를 부리며 쟁기질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서당을 다니다 결혼을 하고 남매를 두었는데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아니면 입대껏 소작을 주던 걸 다 소작인에게 다 빼앗긴다니 잠조차 들 수가 없었다. 땅이 많으면 뭘 하나 다들 땅을 나누어 가지니 종당엔 나도 품앗이를 해야 한다는 기막힌 이야기로 내가 아끼고 노력해 땅을 사고 팔지도 못하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만 땅을 준다는 것으로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종당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면 정부에서 땅을 공짜로 가지고 가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는 것을 이런 날강도 같은 일이 있나 진호는 한 달이 넘게 술로 지새고 있었다. 그 무렵 한골에는 송산에 사는 당숙 흥덕의 큰 아들 진원이 4월 11일 음력 3월 초열흘 날 장가를 간다는 기별이 왔다. 철원 동송리에 살던 오진호는 토지개혁으로 악덕지주라는 비판을 받고 땅과 집을 내놓으라는 통지까지 받았다. 아, 이게 해방이란 말인가. 조상 대대로 지어온 만여 평의 농지를 하루아침에 빼앗기니 너무 허망해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취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암울하던 일제강점기에도 세금에 뜯기기는 했어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해방이 되었다고 춤추며 좋아하던 날이 언제인데 이게 해방이란 말인가. 아내 음선이 보니 남편은 깨고 나면 찾느니 담배요 술이니 아내 이대로 있다가는 재산보다 소중한 남편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우기 아버지 우리 이러지 말고 여기를 떠나요. 정들고 조상의 뼈가 묻힌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간단 말이요. 어딜 간들 입에 풀칠을 못하겠어요. 그냥 남으로 떠나요. 그래도 어떻게 떠나 어떻게 하면서 진호는 미적거렸다. 여보 당신 이 몸을 해가지고 일이나 하겠어요. 그리고 억울해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음선은 며칠을 설득을 했는데 이번엔 살고 있는 10간 넘는 집까지 내놓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기가 막혀 더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한 진호는 결심을 하고 음선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살림살이를 팔아넘겨서 돈을 만들었는데 핑계는 집을 빼앗기게 생겨서 살림살이가 짐이 되어 판다고 하면서 장독이고 뭐고 다 싸게 팔았다. 그걸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었지만 연장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사지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집까지 작은 집하고 바꾸려고 식구가 많은 집을 설득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릇을 덤으로 막 주고 곡식이고 연장이고 다 팔면서 쟁기를 팔면 썰애를 덤으로 항아리를 팔면 동이를 삽을 팔면 호미를 서너 자루 주거나 나까지 주었다. 그렇게 살림살이를 팔아서 음선이는 금부치를 사모아서 따로 감추었다. 부림소 2마리를 팔아 남편과 시동생 진철이의 손목시계를 2개 사가지고 왔다. 38선을 지키는 로스케들은 시계가 제일이라는 소문을 들어서였다. 달이 밝은 보름 무렵을 택해 재작년에 결혼해 젖먹이 아이를 둔 시동생 진철이네 세 식구 동생 음전이 그리고 네 식구 8이 떠날 준비를 하고 이곳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다 챙겨가지고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둘러엎고 죄 지은 것도 아니면서 4월 11일 날 야반도주를 감행했다. 2, 30리를 걸어서 철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남으로 가려고 해도 이미 철도를 끊어진 지 오래 전곳까지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해도 한탄강을 건너야 한다는 게 부담이 되어 차라리 남쪽으로 간다면 철원역 가는 거리면 운천을 갈 수 있고 거기서 2, 30리만 걸으면 38선을 넘을 수 있다는 계산에 운천 쪽을 향해서 걸었다. 늦은 아침 무렵 지포리 식당에 들려 아침을 사 먹고 한참을 걸어서 점심은 운천을 지나서 사 먹고 한참을 걸어 해질녘 커다란 개천을 끼고 내려는데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일행을 만나서 실례합니다. 38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래 위를 훑어보던 상대방은 오리도 안 남았는데 거길 뭐하러 가시오? 홍 남으로 가시려면 꿈도 꾸지 마시오. 거기 로스케가 지키는데 시계 있소. 시계가 너댓 개는 줘야 한답디다. 2개 가지고 안 될까요? 에이 여보시오. 거긴 로스케가 많으니 2개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남쪽으로 내려간 부근이 있는데 거기로 해서 밤에 내려갈 생각이요. 우리도 같이 갑시다. 에이 그 강도가 따로 없지 아주 대놓고 통행세를 받아요. 그렇게 13시나 되는 일행은 되돌아서 개울을 끼고 우측으로 길을 잡아서 걸어가다가 말고 걸음을 멈추고 2개월 건너 저쪽 산기슭으로 난 길을 따라 갑시다. 한꺼번에 가지 말고
30분마다 두 사람씩 저기 건너다 보이는 마을에 가서 숨어서 밥을 쌀을 주고 밥을 얻어먹고 눈치껏 38선 가까이 가서 최대한 깊은 밤에 내려갑시다. 모두 진호의 의견에 동의를 해서 2명 혹을 1명씩 마을로 들어갔다. 그렇게 저녁 6시경에 마을에 모두 잠입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지고 내려온 쌀과 돈을 조금 주고 밥을 부탁해 지어먹고 길을 익혀두고 밤에 로스케들이 서 있는 곳까지 알아두고 논둑과 밭둑 그리고 봇도랑을 자세히 살펴두고 갈 곳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밤이 이슥하여 진호가 시계를 보니 11시가 되어 모두 길을 나섰다. 바로 낮에 익혀둔 커다란 연못을 끼고 돌아서 봇도랑을 따라 걸으면서 위치 확인은 진호가 하면서 한 400~500보를 걸어 산길로 꺾어야 하는데 지나치고 말았다. 확인을 해보니 작은 동산이 있어서 뒷길로 가려고 조심스럽게 나와서 산길 쪽으로 길을 잡아서 움직이는데 불쑥 로스케가 나타나 따발총을 들이대 전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산길과 지름길을 내려다보기 좋은 곳에 로스케 2명이 지키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차라리 봇도랑을 끼고 좀 더 가서 작은 산자락을 끼고 돌았어야 했는데 거기는 큰 길이 너무 가까워 피한다는 게 제대로 붙잡히고 말았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손짓발짓을 해가면 소통을 해야 했는데 손가락 3개를 펴보이고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다. 여기를 통과하려면 3사람당씩의 1개를 내놓고 가라는 것이었다. 손과 고개를 가로 흔들면서 양손가락을 펴보이고 손가락 1개를 펴보였다. 즉 10사람당 1개를 주겠다는 의사표시였다. 로스케도 손을 저었고 음선이 손을 싹싹 빌면서 보따리를 헤쳐보이며 없다는 신용을 하면서 치마 속에서 염낭을 풀어서 꼬깃꼬깃 접어둔 1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내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그마저 거들떠보지도 않고 보따리를 뒤적여보고 양팔을 버리게 해서 뒤지더니 더 나오는 것이 업자 지들끼리 뭐라고 쌀라쌀라 하더니 되돌아가라는 손짓을 했다. 그래서 되돌아서 대 6걸음을 옮기자 회의하면서 불러세우고 양손을 넓게 둥그런 표시를 하면서 손가락 넷을 펴보였다. 다시 흥정이 시작되었다. 이쪽은 손바닥과 손가락 2를 펴보이고자 다시 손을 저었고 되돌아가는 신용에 다시 불러세우고 시계 3개와 음선이가 염낭에서 꺼낸 지폐 석장에 다른 일행이 내놓은 지폐 2장을 주고 38선을 통과했다. 그리고 다시 불러 세울세라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 오리를 한참 지나서 길가에서 쉬면서 긴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소 2마리를 팔아서 마련한 시계 2개는 로스케 손에 들어갔고 음선이의 염낭에 있던 300원도 빼앗기고 말았다. 그렇게 그 밤을 한참을 더듬거리며 남쪽을 향해 걸었고 잠깐 쉬어서 긴 숨을 내쉬면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음전이는 음선에게 언니 난 오줌까지 지렸어 음전이 쿡 지르면서 눈짓을 주었다. 풍찬 노숙을 하고 조금 걸어서 갑발기 무렵에서야 제법 큰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서 서울로 가는 길을 물어보면서 걷다가 트럭이 지나가서 세우고 가는데 까지 가자고 사정을 해서 얻어 탔는데 퇴계원까지 간다고 해서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제수만 조수석에 태우고 나머지는 전부 적재함에 올라탔다. 그 무렵 어제 진원의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이 떠나기 위해 아침을 먹고 나설 준비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진호 일행이 탄 트럭이 오고 있는 걸 발견하고 여럿이 손을 흔들어 세웠다. 이 차 어디로 갑니까? 퇴계원까지 갑니다. 아참 잘 되었네요. 조반이나 드셨소. 운전사와 조수가 동시에 난놀림을 하자 우선 차나 옆에 대고 식사부터 하시고 우리 손님들 퇴계원까지 태워다 주시오. 혼주 흥덕이 간곡히 부탁을 하자 내렸고 주빗주빗하던 진호 일행도 조반을 먹고 가라고 해서 10여 명이 넘는 객군들의 조반을 마련하느냐 부산을 떨었다. 누군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물었고 진호가 철원서 오는 길이라고 했다. 거기 382북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정말 땅을 빼앗겼느냐며 반문을 했다. 그러는 동안에 조반이 끝나고 차에 올라 손을 흔들고 차는 덜컹거리며 퇴계원으로 향했다. 퇴계원에 도착해서 각자 차비를 각출해서 조수에게 건넸고 조수는 싱글벙글했다. 퇴계원 기차역에서 누군가 거처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고 무작정 서울로 간다고 하자 어이구 서울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 뭘 해먹으려 가느냐며 혀를 찼다. 이때 진훈이 우리 동네 공회당에서 잠깐 기거를 하다가 시국이 좋아지면 고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했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음선이가
여보 오기 아버지 우리 그리로 가요. 했다. 그렇게 거기까지 같이 온 일행과 양평이나 다른 곳으로 가는 일행을 서울행 기차를 타고 떠났고 물고랑 가는 일행과 진우는 춘천으로 가는 기차에 진우의 가족과 함께 기차를 탔다. 진우는 그렇게 진운의 주선으로 소암다리 아래의 공터에 있는 공회당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 일로에서 고마움을 느낀 음선이 살림을 나서 살고 있던 진운의 집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너울가지도 좋아 연실에게도 언니 하면서 살갑게 굴면서 연실이 윤희네 집으로 가면 같이 따라가서 일을 돕곤 하였다. 그리고 진우의 동생 진철이는 춘천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들락거리더니 일자리를 잡아서 세 식구가 춘천으로 떠났다. 그런 와중에 1946년 5월 15일 수도경찰청 청장인 장택상은 조선공산당 인사들이 정판사에서 약 1,200만 원 어치의 위조 지폐를 찍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관련자들을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공산당 당원이며 일제강점기부터 정판사 직원이었던 김창선이 지폐 인쇄판을 미리 훔쳐 갖고 있었고 사건의 주범인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인 이관술과 해방일보 사장 권오직의 지시로 정판사 사장 박낙종과 서무과장 송원필이 위조 지폐를 인쇄해 유통시켰다는 것이었다. 해방일보 사장 권오직은 38선 이북으로 달아났고 이관술은 체포되었다며 이는 조선공산당이 활동자금 마련과 남한 경제의 교란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경찰의 주장에 조선공산당은 사건 조작이라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런가 하면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이 터지면서 미군정의 좌익계열 탄압과 공격을 심하게 받던 조선공산당 당수 박헌영은 1946년 6월 23일에 합작 5원칙을 발표했는데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곧 토지개혁과 정부기능을 미군정에서 인민위원회로 즉각 이양할 것 등을 주장했으니 이는 박헌영이 사실상 미군정을 비롯해 좌우압작 세력 등을 전면 거부한 내용들이었다. 반면에는 반탁운동을 주도하던 김구의 한독당에서도 일부가 이탈하여 공동위원회 참가를 표명하여 이승만과 김구의 추종 세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공의참가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6월 25일까지 공동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남한의 정당 사회단체 수는 425개, 북한의 정당 사회단체 수는 36개였는데 남북한 총 461개 정당 사회단체의 회원 수는 7천만 명이나 되어 당시 인구의 2배가 넘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 만들어졌다. 어찌되었거나 미소공동위원회 대표들은 6월 25일 우선 남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서울에서 합동회의를 가졌고 평양으로 가서 6월 30일부터 며칠간 본회의를 개최하고 7월 1일 북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합동회의를 가졌다. 이보다 앞서 1946년 6월 27일 토지개혁으로 권력 기반을 장악한 북한은 비로소 북조선 연물 세력을 공포했다. 제1조는 북조선 농민은 토지에 대한 일체의 조세를 면제한다. 땅 각종 곡물의 수확량의 25%를 농업현물세로 납부함이라 규정했다. 말만 현물세라고 하였지 자본주의 경제 원리로 볼 때 토지에 부과되는 지세가 아니라 수확량에 대한 소득세이지 이것은 경작권을 줌으로 해서 수취하는 경작료인 것이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농민에겐 경작권만을 주어 경작료 현물세를 수취하는 국가지주제 내지 국가소작제와 다름없었다. 단지 소작료가 싸다고나 할까? 그런 가운데 북의 김일성은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중앙조직위원회 제8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조선신민당과의 강제합당 및 합당 이후 당의 명칭을 북조선노동당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강행하였다. 이처럼 진전을 보이는 것 같았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8월에 들어서자 협의 대상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소련 측의 삼상회의 결정 고수와 미국 측의 의사표시의 자유라는 제1차 공동위원회의 대립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렇게 협의 대상 문제로 인하여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던 차에 8월 중순부터 미군정은 불법 파괴 활동을 자행한다는 이유로 남노당 및 좌익계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면서 더욱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옆 중국은 1945년 8월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충칭에서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만나 회담을 가졌고 같은 해 10월 내전을 피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의 갈등이 더욱 커지자 미국의 마샬 장군이 중재에 나서 내전을 피할 공동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협상이 1946년 1월부터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 합의에 다다랐다. 그러나 이를 인준하는 과정에서 국민당이 다시 합의안을 번복하고 공산당이 이에 항의하면서 결국 공동정부 구성에 실패하였다. 1946년 6월 국민혁명군은 본격적으로 공산당 지구를 침공하여 전면적인 내전을 개시하였다. 초기에 국민혁명군은 병력, 장비, 보급 등 모든 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은군보다 우세했고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무장하고 있어서 내전은 곧 종식될 듯이 보였다. 미군정은 1946년 9월 6일 조선인민보, 현대일보, 중앙신문 등 좌파의 우호적이던 3대 진보신문을 강제로 폐쇄하고 10여 명의 신문사 간부들을 체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군정 경찰은 박헌영, 이주화, 이강국 등 조선공산당 최고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을 발령하자 박헌영은 영구차를 타고 비밀리에 월북하였으나 이미 지난달 신민당과 합당을 끝낸 김일성은 공산당과 신민당 대표가 섞인 801명의 대의원으로 8월 28일부터 북조선노동당 제1차 창립대회를 열고 북조선노동당 창립에 대한 보고, 당 강령에 대한 보고, 당규약에 대한 보고, 당기관지에 대한 보고,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열위원회 선거 등의 의정이 진행되었으며 당을 강력한 전투부대로 만들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고 규약에는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정치적 기반을 다져서 박헌영이 발붙이기는 힘든 상태가 되어 있었다. 일련의 사건을 파악한 소련 측 대표 스티코프는 모스크 바삼상회의 결정과 공의 업무를 지지해 온 남한의 좌익교인의 탄압은 공동위원회 사업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강경하게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측 대표 브라운은 남한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북한에 감금되어 있는 조만식 선생을 위시한 우익의 중요 인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양측의 대립은 점점 심각해져 갔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끝나자 남한 내 정치 세력 간의 역학관계는 보다 복잡, 첨예화하여 우익 진영에서는 이승만 중심의 단정파와 김구 중심의 단정 반대파로 전체적으로는 좌익 중심의 미소공동위원회 참여파와 우익 중심의 불참파가 나누어져 있었고 좌우 합작을 추진해온 중간파는 민족자주연맹을 결성, 독자 노선을 걷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한골에서는 추석을 맞아 농악을 울리고 봄에 보리올서 데려온 차금돌이 12발 상모를 돌리면서 농악은 제대로 갖춰진 놀이를 선보이게 되었다. 추석 다음 날에는 가정소학교 운동회가 열렸는데 깜짝 공연을 해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그 다음 날은 발산소학교 운동회까지 가서 공연을 해서 가장 단합이 잘 되는 동네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해 가을 단월에서 주덕의 아들 진룡이가 장가를 가게 되었다는 기별이 와서 진우는 형 진명에게 동생 진규에게 같이 갔으면 한다고 하면서 은덕 당숙의 아들 진학이 조실부모했지만 대구에서 돈을 엄청 벌어 잘 살고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니 진규밥 먹을 자리나 하나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다. 진명이 생각하니 막내 동생 진규를 얼른 장가를 보내야겠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 저렇게 나이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 동생 생각이 좋은 생각일세 그려 나도 늘 진규 생각을 하면 답답했는데 가서 진학 형님이 왔으면 잘 부탁하고 바로 데리고 떠나라고 할게요. 그러게 수고 좀 하게 내가 가서 진학이 동생에게 부탁을 해야 옳지만 자네게 간다고 하니 잘 좀 이야기해서 녀석 앞가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웅과 진규는 잔치 하루 전날 아침 일찍 먹고 연실이 싸준 주먹밤을 들고 물개에서 나룻배를 타고 부지런히 걸으며 대구서 사업을 하는 내게 육촌되는 형님이 있는데 행동을 잘해서 내가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단월 보령골엔 땅거미가 질 무렵 도착했다. 그런데 진학이는 보이질 않아 약간 실망을 하면서 저녁을 먹고 밤이 이슥하였을 때 밖이 소란하여 나가보니 진학이가 도착한 것이었다. 진학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채단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극진한 대접이 있었다. 우선 가까운 사람들끼리 인사가 끝나고 겨우 차례가 돌아와 형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진훈이 눈도장을 확실히 찍는 인사를 하면서 진규야 인사드려라 진학 형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얘가 제 막내 동생 진규입니다. 오 그래.
진학은 부티가 나고 신수가 훤해 보였다. 그렇게 너울가지가 좋은 진우는 진학이의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방에 들자 비집고 들어가 이야기 끝에 진룡이는 장가를 가는데 제 동생 진규는 24살이네 언제 장가를 보냈는지 걱정이라는 말을 하면서 운을 떼었다. 진규가 벌써 그렇게 되었나? 예, 그런데 밥 벌어 먹을 자리도 있어야 하고 이복에 진학이 일가 좋은 게 뭔가 힘든 일가 밥 먹을 자리 마련해주는 게 어떤가? 하면서 진선이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요 형님, 진규 동생이 빠릿빠릿하고 싹싹하잖아요. 진학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성사반은 넘게 성사된 것이었다. 형님 제 술 한 잔 받으십시오. 하며 진훈이 술 한 잔을 올렸고 옆에 진규에게도 내가 한 잔 올려라 하여 진규도 술을 한 잔 올렸다. 술이 얼큰한 김에 진학은 그래 내일 모레 나랑 내려가자. 그렇게 진규는 진학을 따라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다. 내려가면서 형으로부터 내가 사장의 인척이라는 것은 절대 말하지 말고 이름은 영규라고 하라고 했다. 집에서 형수께 인사를 하고 다음날 공장 주소를 일러주며 그리로 가서 공장장 면회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공장에 가서 공장장을 뵈러 왔다고 하고 바로 취직이 되었다. 그리고 잡다한 일을 시작했는데 직원이 20명쯤 되는데 대개 여자들이었다. 한골로 돌아온 진훈이 형 진명에게 진규 이야기를 하니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다. 그런 와중에 해주로 피신했다가 소련을 방문하고 서울로 돌아온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신전술이라는 전략을 주장하여 보다 더 과격한 성향을 보이면서 대중적인 투쟁을 선동하였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황골에선 진경이가 47 늦은 나이에 아들 대원이를 낳았다. 그 무렵 남편 대원을 1년 넘게 기다리다 지쳐있던 부강의 영숙은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추석을 맞이하여 시집에 가보고자 아들 경식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간촌에 내려 소주 고개를 넘어 황골에 도착하였다. 덕팔과 진경이는 난감하기 그지없는 게 젖먹이 대연의 줄줄이 대식구의 손을 맞았으니 재울 방조차 마땅치 않아 급히 철호의 건넌방 침소를 마련하여 봉숙이와 같이 지내게 하고 태봉이와 태복이는 안방과 윗방에서 지내게 했다. 영숙이 보니 한심하기가 그지없었다. 혹을 뛰러갔으나 시어미는 시동생을 낳아 몸조리 중에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고 시동생들은 줄줄이 사탕이요. 살림을 책임질 장정이라야 시아버지와 20살 된 대원이가 유일한데 추수가 다가오기 전이라 빈둥거리고 있었다. 거기다 무슨 자기 집도 없이 이북에서 온 오기네까지 와 이런 와중에 철도 파업이 시작되어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그대로 성경의 집 건넌방에 손님이 아닌 기거를 하게 되었다. 어미의 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딱선이 없는 경식은 줄줄이 아저씨, 아재, 아줌마의 할머니가 둘 할아버지가 둘 친척이 많으니 싱글벙글 따라다니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번 파업을 세력은 조선노동자전국평의회 전평로 첫 파업은 9월 23일 부산 지역 7천여 철도 노동자들의 시작으로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철도 파업에 4만여 철도 노동자가 참가했다. 한편 대구의 진규는 다른 직원들은 공장이 쉬는 동안 각자 요령껏 추석들을 쇠러 갔지만 진규는 맡은 게 공장을 지키는 일이어서 감내하고 있었다. 지금쯤 황골에선 꽹과리의 징에 북 장구를 치면서 한참 신나게 놀겠구나 하니 짜증이 나고 한숨이 나왔다. 그렇다고 진학이 형이 별도로 불러서 밥 한 끼도 먹이지 않았다. 공사 구분이 확실했다. 그러니 조금은 섭섭했다. 이어 금속, 화학 등 전 산업 분야에서도 15만 노동자가 쌀 배급, 임금 인상, 해고반대, 노동운동, 자유민주인사, 석방 등의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감으로써 본격화되었다. 9월 27일에는 서울의 중학교와 전문학교 학생 1만 5천 명도 가세하여 학원의 자유,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북노당 중앙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남한의 노동자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그 정당성을 강력히 옹호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미군정은 9월 30일 경찰을 총파업의 거점인 서울철도 파업 현장에 탱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관 2천여 명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노총연, 한국노총 대한민청, 독촉 등 반공 우파 청년단 1천여 명까지 가세했다. 대한민청의 김두한을 필두로 8시간에 걸쳐 시가전을 벌여 3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수백 명이 발생하고 총 1,700여 명이 연행되어
서울철도는 우파 세력에게 점거되어 일단 불길은 잡혔다. 영숙은 암담한 시집에 아들의 장례를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괜히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게 생긴 꼴이라 하소연 한번 못해보고 부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진규가 있는 대구는 추석을 쇠러 갔던 사람들 태반이 돌아오지 못했다. 막 콜레라가 퍼져서 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콜레라 전염을 막기 위해 통행 금지까지 시켰다. 차량은 물론 사람조차 시 경계를 넘을 수 없게 되면서 농작물과 생필품 공급이 끊어지고 삶의 기본인 쌀이 부족하여 돈이 있다 해도 쌀을 구할 수 없어 콜레라를 치료하는 의사들조차도 콩나물과 쌀로 죽을 끓여 먹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치안을 위하여 채용된 과거 친일파 출신 경찰들이 일제강점기 방식 그대로 농민들의 쌀을 강탈하다시피 공출해가 친일 출신 경찰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져 경찰에 대해 보복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대구, 경북 일대의 민심이 매우 흉흉해진 가운데 10월 1일 저녁 대구시청 앞에서 기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황마룡, 김종태라는 노동자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노동자들이 시내에 집결하기 시작했고 굶주린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까지 시위에 합세했다. 만여 명의 군중에 포위된 대구경찰서장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하고 유치장 열쇠를 건넸다. 조선공산당 지도부의 통제를 받는 노동자들이 수감되어 있던 정치범들을 질서 있게 석방을 하려고 경찰권을 인수하는 중. 거리 한쪽에서 흥분한 군중들이 경찰의 투석을 시작하자 궁지에 몰린 경찰관들은 군중들에게 총을 난사하여 17명의 시위대가 죽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군정과 반공 우파 청년단의 진압으로 겨우 끝날 기미를 보이던 총파업은 이를 계기로 10월 항쟁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다. 분노한 군중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동향을 살피던 정사복 경찰관들을 구타하거나 경찰 무기고를 털어 총기로 무장까지 했다. 이 총파업은 조선공산당 당수 박헌영이 독단적으로 벌인 게 아니고 공산당의 지령도 미국과의 항쟁은 결의를 하였지만 그때까지는 공산주의 운동의 기본 수단인 노동계급의 파업을 설정하였을 뿐 폭력투쟁을 독려하지 않아 처음엔 평화시위로 시작했었으나 선봉에 섰던 일부 젊은 공산당원들이 시위 중 폭력적 성향으로 돌변하자 선임당원들은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뒷전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했다. 처음엔 군중들이 부잣집과 과거 친일파들의 가옥을 털어 생필품이나 식량을 가져갔지만 시간이 지나자 물건을 길바닥에 쌓아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고 일반 가게나 은행 같은 곳은 거의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때 집단 폭행으로 죽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의 대부분은 악질 친일경찰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구 지역 의사 모임인 대구부의사회는 경찰에 대한 경고문까지 발표했다. 첫째, 경관은 시민에게 발포를 중지하라. 둘째, 동포에게 발포한 경관 부상자의 치료를 거부한다. 며 항쟁에 동참했다. 미군정은 이튿날인 10월 2일 오후 7시 대구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을 동원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질서가 회복되어 대구 지역은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대구를 탈출한 시위대가 경북 전역으로 흩어져 영천에서 1만여 명의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하고 군수, 경찰, 관리들을 살해하고는 경찰서와 우체국을 방화했다. 진규는 공장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구내식당에 있던 쌀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그렇다고 진학인의 형편을 살피러 가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없었다. 진학은 직물 공장이 적산재산으로 드러나는 날에는 무사하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출입을 삼가며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소요가 가라앉아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10월 3일 경찰응원대가 도착해 질서는 회복되었으나 경찰관들과 우익청년 단원들은 시위 참가자들의 집을 약탈하고 유린하여 1200여 호의 가옥이 전소, 파괴되었고 사망 40명, 중상자 43명, 피해액 10억여 원의 피해를 입혔다. 선상군 현재의 구미에서는 선동자들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박상희를 주동으로 한 2000여 명의 군중들이 구미경찰서를 공격해 경찰서 기능을 마비시키고는 선산인민위원회 보안서 간판을 매달아 지역관리에 나서 경찰, 우익인사들을 감금하고 부호들의 재산을 약탈해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예천군에서는 시위를 막기 위해 미리 경찰들이 파견되었으나 민중과의 충돌로 인하여 실패했고
1000여 명의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해 교전까지 벌였으며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도 질서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칠곡군에서는 500여 명의 군중은 양목지서를 습격해 3명의 경찰을 기둥에 결박시키고는 살해했는가 하면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시위와 함께 외관경찰서를 공격해 경찰 4명 추가로 피살되었는데, 항쟁 전 외관 지역은 미국 수집령에 대한 외관 주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장석하는 얼굴이 난도질 당한 채로 머리부터 밑으로 갈라져 살해당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달성, 고령, 성주, 군위, 의성, 김천, 경산, 청도, 경주, 영덕, 안동, 상주, 문경, 영주, 봉화 지역에서 항쟁이 발생했고 약 77만 3,200여 명이 항쟁에 참여했다.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 지역에서만 공무원 63명, 일반인 73명으로 총 136명이 사망하고 경북에서만 관청 건물 4동과 일반 건물 6동이 불에 타 전소되어 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사람은 수천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후에도 경찰서 공격이 이어져 경찰이 다치고 무기고가 탈취되는 일이 이어져 외곽 지역에는 경찰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영일군에서는 민중의 공격으로 전도사가 살해당하기도 했다. 경북 지역의 항쟁은 다양한 방식 선제 공격, 경찰서 습격, 장날 이용, 정치 이념 세력 간의 힘의 균형 이용, 파급이 큰 논농사 지역 이용과 다양한 강도로 전개되었다. 경남 통영선 4, 5천여 명의 군중들이 읍내를 장악하고 경찰을 구타하고 무기를 탈취했다. 창녕에서도 여러 지서가 습격당하고 군중의 경찰서, 군청 점령 시도가 있었고 마산에서는 6, 7일에 걸친 군중과 군경 사이의 치열한 충돌로 13명 정도의 사망자를 내었다. 울산 지역에선 면사무소가 파괴되고 경찰서가 포위당했으나 응원경찰과 미군의 도움으로 곧 탈환되었고 군중 일부는 배를 타고 도망하였다. 비교적 소극적인 저항을 벌였던 부산에서도 9일에 유혈 충돌이 일어나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영남에서 불붙은 항쟁은 충청도로 옮겨 붙었는데 충남에서는 17, 19일을 기점으로 충북은 10월 4일과 7일에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10월 17일 당진에서 경찰서가 공격당하고 공공시설 점거, 통신선 절단, 교량 폭파가 일어남을 시작으로 홍성에서는 쌀과 토지를 달라고 시위를 벌이는 군중을 향해 경찰이 무차별 발포하여 4명이 죽었다. 예산, 선산, 천안에서도 소요 사태가 발생해 충남 서북부가 항쟁에 휘말려 경찰과 우익 세력을 위협했다. 충북 청주에서 경찰 1명이 죽고 영동에 30만 400여 명의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도였는데, 충북 지역에서 항쟁이 이렇게 미미했던 까닭은 충북의 중심지인 청주가 온건 성향의 좌익이 꽤 우세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일부 온건 세력이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는 용납되지 못함이라는 전단을 뿌리기도 했으며 실제로 극단주의자를 탈퇴시키기도 했다. 충청도에서 항쟁이 가라앉으면서 경기도와 황해도 지방에서도 소요 사태가 터졌는데 경기도 광주에서는 경찰이 살해당하고 경찰서가 불탔고 안성에선 시위대가 철도역 공격을 시도했으나 철도경찰과 응원경찰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파주에선 폭동이 계획되다가 사전 발각되어 주동자들이 전원 체포되었으나 개풍에서는 대부분의 지서들이 습격을 당하고 경찰서장이 살해당했다. 마침내 서울에서도 1200여 명의 군중이 학생들과 합세의 노래를 합창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21일 정오에는 2000여 명이 종각내 거리에 모여 동대문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기독교 청년회관 앞에서 무장경찰대의 집단 발포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부근을 지나가던 권투 선수 1명이 사망했고 서울역에선 폭탄까지 터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박헌영은 무력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불필요하게 미군정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중단을 촉구했지만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박헌영은 즉시 서울을 떠나 피신하였다. 그 외에도 인천, 연백, 장단 지역에서도 시위와 습격이 잇따랐고 강원도에서는 횡성에서 수천 명의 군중들이 경찰서를 습격했고 묵호에서는 시위를 조사하던 도중 사망자가 나자 주민들이 경찰지서 등을 공격해 다수의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강릉에선 경찰이 구타당하고 통신이 두절됐으며 평창에선 무기를 든 좌익 세력들과 경찰의 충돌이 있었고 삼척 광산에선 좌우익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남한 전역을 휩쓸던 일련의 사태들은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약 일주일 가까이 멈추었다.
여기서 위정자들의 시각을 살펴보면 1946년 10월 덕수궁 한미공동회담에 참석한 수도경찰청 수도국장 최능진은 대구 폭동은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한 불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그 원인은 우리 경찰 내부에도 있다. 국립경찰은 친일경찰과 부패경찰관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고 말에 10월 민중항쟁의 이유 중에 하나였던 친일경찰의 실태를 자신들의 입으로 증거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근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미국의 실수로 현장 책임자가 정치인이 아닌 군인인 하지의 실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얼마나 실정이 되었느냐 하면 경제의 기본은 근본이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한국민들은 민생의 기본인 쌀값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쌀값이 오르면 당장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게 노동자의 생각이었고 쌀값이 오르면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만면에 미소를 짓는 게 기본인데 돈이 있는 상인이 매점 매석에 들어가자 쌀값이 오르는데 쌀을 파는 농민은 없었고 쌀값은 천정부지기로 올랐으니 혼란은 명약관화했다. 그걸 몰입해인 장사꾼을 족친 것이 아니라 공출이라는 제도로 시중 쌀값의 절반 아니 3분의 1 값도 안 쳐주고 빼앗아갔으니 농민까지 반발을 하는 건 뻔했다. 미군정은 시위 사태를 좌익극단주의자들이 추수기와 군경의 쌀 수집을 기다리고 있다가 미군정은 쌀 수집을 할 권리가 없다는 선동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좌익은 전라도에서 대규모 시위를 획책하고 있었다. 전라도 시위는 10월 30일 화순지구의 광부들이 광주를 향해 행진을 시도하였으나 미군의 저지로 실패를 하자 다음 날인 31일엔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대동하여 행진에 나섰으나 별 다른 충돌 없이 미군의 설득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11월 4일 광부와 민중들은 도로와 다리를 막고는 군경이 탄 지프차를 뒤집어 엎고 투석전을 벌려 미군과 경찰이 공포탄을 쏘며 충돌했다. 그걸 신호탄으로 광주에선 파업 참여자들이 시위를 벌이자 학생들도 시위에 가담하여 학교들이 휴교 조치되었고 송정리에선 미군과 대화를 한 한국인이 군중에 의하여 친미파로 몰려 무차별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다. 무안에선 좌익 청년단원 50여 명이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7명이 목숨을 잃자 군중이 경찰을 공격하는 불씨가 번져 목포에서까지 학생과 노동자로 구성된 많은 군중들이 파출소를 불태우고 경찰서까지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자 목포와 무안군 일대의 야간 통행 금지령이 선포되었다. 그런가 하면 한평에선 군중들이 다른 곳에서 온 선동자들과 함께 경찰과 충돌을 일으켰고 영광에서도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화순에선 5천여 명의 군중이 나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단의 군중이 총을 쏘는 경찰에 달려들어 10명이 사망했고 나주에선 8천여 명의 군중이 집결하여 진압하려는 미군을 저지하고 각 경찰지서를 공격했다. 그 외에도 보성에선 면장과 마을 유지, 우익 청년 단원들이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벌교, 장흥, 해남, 강진, 영암에서도 11월과 12월에 걸쳐 조그마한 항쟁들이 여러 번 발생했다. 전남의 항쟁이 매우 격렬했던 것과는 달리 전북에서는 오직 남원과 순창에서만 작은 크기의 항쟁이 발생했는데 전북의 좌익 세력이 분열되어 갈등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불길은 전주에서 신경과민적인 경찰의 발포를 끝으로 대구 10.1 사태는 불길이 잡혔다. 10월 민중항쟁 참가자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전국적인 규모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한 대중운동으로 보지만 이 사건의 정확한 규모는 기록 미비로 알려지지 못하였고 2차 피해를 우려한 참가자들의 신고도 적어 피해 상황은 명확히 추산할 수 없지만 좌우 갈등을 떠나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치고는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어서 나와 있는 기록을 추론하여 썼지만 반쪽으로 갈라지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지 좌우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민중항쟁의 근본 원인은 일제강점기의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미군정의 식량 정책살 배급 실패, 가혹한 수맥 등 민중의 굶주림을 좌시하고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의 권력, 복귀 등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하게 된 것도 모자라 친일 경찰이 복귀하여 다시 일제강점기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민중의 애국심을 공산주의자들이 잘 이용한 측면도 있었다. 즉 이걸 이용한 주도 세력인 조선공산당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조직을 활용하였으나 사건이
유혈 사태로 퍼지자 공산당 선임 간부들은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몰라 뒷전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했지만 10월 항쟁을 주도한 시위대의 한 축은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과 경찰과 같은 핵심 행정기구의 친일파를 그대로 등용한 과거사 미 청산에 대한 반대 행정과 치안에 인민이 참여하는 인민위원회 설치, 요구 등의 주장을 내걸어 민중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별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미리 통일적으로 준비되거나 철저히 계획된 사건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고 있다. 10월 민중항쟁은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로 확장되면서 경찰력만으로는 진압할 수 없어 각 지역의 미군과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비롯하여 한민당 세력, 민족청년단, 서북청년회, 백의사 등 반공주의 우파 세력의 도움을 받았다. 이를 기화로 각종 반공주의 우파단체 관련자들이 시위에 가담한 좌파를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테러 또는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속출했고 이를 피해 좌익 세력과 시위가 담자의 일부는 산으로 피신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좌파들에 대한 검거가 가속되어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지하로 숨어들었는데 이들은 풍부한 현장의 투쟁 경험을 얻게 되었고 경찰과 우파의 탄압을 받게 되면서 좌파의 단결력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도 나왔다. 그리고 박헌영, 이강국, 이주하 등 간부들에 대한 검거령이 내려져 일부는 월북하고 일부는 체포되었는데 북으로 도주한 박헌영은 이 사건을 10월 인민항쟁으로 부르며 동학농민운동, 3.1운동과 함께 조선의 3대 위대한 인민항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역의 공산당원들은 읍면마다 자생적으로 터진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싸우다가 죽거나 잡혀 들어갔다. 한편 우익 세력들은 일제히 이 사건을 격렬히 비판했는데 특히 한국민주당에서는 이번 파업투쟁은 박헌영 일파의 모략 선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일제히 맹비난했다. 그러자 좌익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조선공산당을 제외한 좌익 계열 9개 정당 대표들 정백과 이영은 긴급 회동을 갖고 이번 사건은 박헌영의 공산당이 벌인 모험주의라며 격렬히 비난했다. 좌우 합작 세력인 여운형과 김규식은 10월 말 미 군정청 브라운 소장과의 회담에서 10일 폭동이 경찰에 대한 반감, 군정 내 친일파의 존재, 일부 한국인 관리의 부재, 파괴 분자들의 선동 탓에 일어났다. 고 군정청에 비난을 했고 대구 폭동은 미군정의 정책 파탄에 따른 한국 민중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사태를 사륙과 파괴로 몰고 간 책임은 신전술로 과격한 투쟁 노선으로 기울어 잘못된 정책을 채택한 조선공산당에 있다. 고 양비론을 주장했다. 김규식은 이러한 행동들은 국제적으로 조선 민족의 위신을 떨어뜨려 독립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오늘날 이 사건을 폭동이라는 시각과는 달리 항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동학농민운동, 3.1운동과 더불어 한국 역사상 3대 민중항쟁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으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어가야 했다. 북한에서는 극도의 정치적 무권리와 민족적 불행,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하는 미제의 야만적인 식민지, 파쇼 통치에 여기저기에서 반기를 들고 나선 남조선 인민들의 항쟁으로 보고 있으니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제대로 된 관리자를 내보내는 것이 만사의 근본인데 미국의 위정자들은 몰라도 너무 몰랐고 독립을 원하는 한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서 자초한 것이었다.